저는 엔텔럼에서 하시는 거랑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3개월 동안 여기에서 80명이랑 뭐를 해야지 좋은 사람을 필터링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창업자로 2번 실패했으니까 뽑으시면 안 되고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퀀텀 프라임 벤처스의 김범수 대표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긴 커리어 동안에 이제 투자도 오래 하시고 이제 실질적으로 창업도 경험해본 입장에서 우리 창업가 분들에게 좀 전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꼬치꼬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퀀텀 프라임 벤처스의 김범수 대표고요. 저는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22년째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주로 투자하는 지역은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미국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회사들을 볼 때는 글로벌 진출이 가능할 것 같고 글로벌 시장에서 엑시시 가능할 것 같은 회사들을 극초기 투자를 합니다. 제가 대표님과 좀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늘 제가 다른 분들에게 소개를 할 때 창업을 5번 했는데 3번을 망했다라고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3번째 사업을 하고 망했었을 때 그게 벌써 3번째였어요? 그게 3번째였어요. 네, 딱 그 시기에 만났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아마 26살인가 7살이었던 것 같고 제 나이 또래들도 당시에 이제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뭔가 내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되게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고 그리고 또 주변에서 어떤 이 멘토를 삼을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피성으로 일단 미국을 한번 가보겠다라고 와서 어떻게 거기서 사업을 한번 도전해보게 됐는데 대표님은 저보다 훨씬 더 일찍 또 미국 실리콘밸리 특히 실리콘밸리 오셔가지고 거기서 먼저 투자를 아마 시작을 하시다가 또 창업으로 넘어오게 된 케이스인데 우리가 만났을 땐 제가 맞아요. 창업자였죠. 네네네. 쉬운 결정들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이 아니기도 한 것 같아요.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뭔가 시도해야겠다는 어떻게 해야지 그런 결정이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공학 공부하고 제가 삼성물산 정보통신사업부에 들어갔어요.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정주영 회장이 제 롤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를 무대로 비즈니스맨이 되고 싶어서 동경을 했고 95년에 입사했는데 그때 넷스케이프가 미국에서 상장을 하면서 인터넷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 인터넷이라는 게 정말 다 보편화가 되면 종합청사가 필요한가? 그걸 내가 평생 할 수 있나? 닷컴 버블의 피크인 99년에 나와서 창업을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뭐 그게 창업거리도 안 되는 거였는데 딱 한 6개월 해보니까 같이 창업한 분이 저보다 나이가 꽤 많이 많았어요. 그분이 보는 지향점이랑 20대인 내가 보는 지향점이 이게 다른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계속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액면가에 다시 그 창업자 지분을 반납을 팔고 그때 나옵니다. 내가 나름 한 6개월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해보니까 이게 완전 엉망이었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반대편에 가서 내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일을 몇 년 해보면 훨씬 더 훌륭한 창업자가 되겠지. 뭐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대한민국에서 어디가 제일 큰가 봤더니 KTB 종합기술금융이라는 이름으로 그 기술기업에 대출해주는 회사였고 맞아요. 대부증수라고 하고 옛날에 벤처하면 망한다고 그러니까 망하면 큰일 난다고 했어요. 왜냐면 이 돈을 까먹으면 내가 투자사의 돈을 내 개인적으로 다 갚아야 됐어요. 그렇죠. 되게 원시적인 때였고 500억짜리 펀드를 갖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큰 펀드. 그렇죠. 마이크로 펀드. 그렇죠. 마이크로 펀드잖아요. 그때 원시적일 때였지.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벤처 캐피탈업이라는 게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 것이냐. 그때는 펀드 개념도 잘 없었어요. 막 자본금으로 투자했거든요. 그때 사고방식은 뭐냐 하면 우리 돈으로 하면 잘 되면 훨씬 많이 벌잖아. 이제 이런 그게 단순한 생각. 일단 이거는 저의 그 성향인데 내가 이 하루하루가 충실하지 않으면 재밌는 일을 하지 않으면 저는 그게 돈을 많이 벌어도 잘 못해요. 또 제가 항상 창업자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창업이라는 거는 저는 이게 번지 점프나 스카이다이빙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번지 점프 할 때 이게 어떻게 되는지 막 계산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어. 그러나 거기 올라가면 결국 뛰어야 돼. 그렇잖아요. 결국 이게 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지 계산을 준비를 암만 잘한다고 되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내 결정이 맞는지만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저는 약간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딱 하는 편이에요. 그게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저도 딱 귀에 박혔는데 그 돈이 다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생각할 때도 그러니까 물론 중요하긴 한데 중요하죠. 그거 말고 뭔가 다른 모티베이션을 끌어올 수 있는 이 그 포인트가 하나씩 창업자들마다 다르긴 한데 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언제 제가 되게 크게 느꼈냐면 제가 순고 시작하기 전에 쿠팡에서 잠깐 일했어요. 그랬었죠. 내가 기억하지. 그것도. 그래서 거기 김범석 대표님이 간혹 저도 이제 회의에 불렀어요. 제가 당시에 일하고 있던 프로젝트 때문에. 근데 김범석 대표님 회의에 들어가면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이제 뭔가 이제 본인이 답답
답답하면 그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이제 막 사람들한테 신경질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입사했었을 때 쿠팡이 이제 그 소프트뱅크로부터 투자를 받고 유니콘 이미 된 상태였어요. 김범석 대표님 회의를 딱 참석하고 나오는 길에 이제 생각한 게, 와, 저 대표님은 이미 유니콘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실까? 이게 그냥 돈 외에 다른 이 본인 내면에 있어서의 어떤 이 불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있지 않고서는 계속 그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일을 못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삼성에 있다가 나와서 창업할 때는 정말 단순했어요. 아, 빨리 돈 벌어서 놀러 다녀야 약간 그런 생각이 뭐 있었죠.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때 또 나도 젊었으니까. 아, 나는 그럼 뭐에 행복한가라고 하면, 내가 어제보다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오늘 내가 더 나은 거예요. 대부분은 평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작년보다 올해 돈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100만 원이라도 네네. 많겠지.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내가 스스로, 아, 내가 생각할 때 어쨌든 나는 1년 전에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 훌륭해. 투자자로서든 인간적으로든. 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고, 나한테는 돈을 버는데 네. 어떻게 버느냐가 나한테는 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중요하죠. 있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별로 어렵진 않았다.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애초부터 남 눈치 잘 안 보는 스타일이었나 보네요. 네, 저는 좀 그랬습니다. 좋아요. 자, KTB를 언제 몇 년 다니셨죠? 제가 2000년에 서울에 들어가서 2003년 가을에 실리콘밸리로 나갔으니까, 그때 실리콘밸리 나갈 때도 이게 미국 법인으로 나가셨고. 거거든요. 그게 되게 재밌는 게, KTB는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한국종합기술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기관을 만들어줘서 거기가 실리콘밸리 사무소를 94년엔가 냈어요. 되게 일찍 냈어요. 그리고 네. 직접 투자를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에. 예,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옛날에 나간 법인장 한 명 말고는, 90년대 말에 나간 사람 말고는 전부 현지에서 뽑았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저를 2003년에 갑자기 본사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얼마나 있다 오는 겁니까? 1년은 확실히 있고, 그 뒤는 우리도 모르지, 뭐. 약간 일단 이런 가봐. 거예요. 일단 가라고 그렇게 돼서 저는 제가 그때 한국에 갖고 있던 아파트도 1년 전세 주고 나갔어요. 그러다 지금 22년을 거기서 살고 있는 건데, 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저도 참 되게 타이밍이 KTB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네네네.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실리콘밸리 못 나갔을 텐데, 네. 한 실리콘밸리에서 한 뭐 8년 반 투자를 했죠. 이제 투자를 쭉 하시는데 그 이후로 창업으로 넘어가신. 그렇죠. 2009년에 창업을 한 거죠. 이제 나도 이제 사업을 다시 좀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라고 네, 생각했었을 때에 어떤 상황이었나요? 아까도 제가 왜 삼성 나와서 네. 창업했다가 더 좋은 창업자가 되려고 KTB 갔다 그랬잖아요. 저는 항상 내가 언젠간 다시 창업을 해야지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회사를 하나 인수해서 아예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찾아봐라. 근데 그때 이제 두 개 섹터를 정한 게 게임이랑 교육 쪽이었어요. 미국보다 더 선진화된 업계가 두 개 있다. 인터넷 강의로. 인터넷 강의랑 맞아. 요 온라인 게임 요 두 개를 집중적으로 보자. 그러면 우리가 그 노하우에 우위가 있으니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미국 시장에서. 네. 이거였는데 게임은 조금 늦은 것 같았고, 교육 쪽은 완전 무주공산이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제가 진짜 소위 언더그라운드에 숨어 있다라는 일타 강사들을 찾아다녀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미국에는 학부열이 별로 좀 낮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다 달라요. 아니, 그게 사람이 많으니까 네. 일부는 되게 우리나라 같고, 네. 우리나라처럼 전 국민이 맞아요. 그러진 않죠. 네. 그래서 정말로 그거에 완전히 신경을 많이 쓰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이 부류가 있죠. 그게 약간 한국에서 생각하는 인강 모델이랑 좀 달랐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인수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럼 이걸 내가 창업을 할 테니까 네. 시드를 조금 해달라. 네, 그렇게 해가지고 네. 제가 되게 쉽게 시작을 한 거죠. 아, 네, 완전히 혈혈단신 어떻게 먹고 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현명한 플레이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내 나름은 그렇게 한 근데 거죠. 또 네. 거꾸로 생각해보면 만약에 대표님께서 KTB에서 일을 개판을 했으면 제가 사업하겠습니다, 시드 주세요라고 하면 안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굉장히 그 이전부터 프레시브한 어떤 뭐 퍼포먼스가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뭐 뛰어나다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쟤는 뭐 신뢰할 수는 있는 애다라는 정도의 평가는 있지 않았나. 보통 그렇지 않나 싶어요. 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친구는 뭐라도 할 것 같다. 약간 이 느낌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저도 얼리 투자를 하고 있는데 모르거든요. 저 친구가 뭐 사업을 하겠다라고 피치를 하는데 저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정도인 것이지, 뭐 제가 점쟁이도 아니가지고 저거는 무조건 그걸 알면 내가 해야지. 그렇죠, 맞아요. 투자를 하면 안 되지. 맞아요. 내가 해야지. 그 창업자가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다가 성실하게 다 쏟아 부을 것인가? 이게 잘 안 되더라도 끝까지 어쨌든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보려고 물고 늘어질 것인가? 딥다이브를 할 것인가? 이런 위주로 좀 많이 판단하려고 하는 것인데 아마 뭐
그런 연이었지 않았어요? 네, 그렇긴 한데 또 내가 나중에 네. 결국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제가 창업을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창업을 내가 해보니까 일단은 VC로서 내가 이 정도 알면 내가 창업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VC는 이게 원래 약간 셜로우하게 알잖아요. 해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야 이거는 네. 다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VC들도 모른다. 알아도 네. 아니 VC가 모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VC는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어쨌든 매크로한 흐름을 보는 거지 VC가 오퍼레이션을 매일 하는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스타트업 창업자가 되면 이거는 나는 내 손으로 맨날 오퍼레이션을 다 해야 맞아요. 되고 내가 MP 만들었는데 내가 막 페이스북에 광고 내서 내가 캠페인 돌려봐야 돼. 할 줄 모르면 배워야 돼요. 누가 안 가르쳐 주면 맞아요. 이제 뭐 페이스북 구글 애드스 뭐 더미즈 이거 책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사서 보고 그냥 이렇게 공부해서 내가 광고 돌려보는 게 다 제 손으로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사실 VC는 투자를 할 때 거기까지 내려가서 알고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VC 때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야 이거는 전혀 내가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뎁스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처음에 깜짝 현타가 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제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학습을 하죠. 창업을 했을 때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사실 창업자로서는 두 번 다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 다 실패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 실패의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느낀 거는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사실 원래 디폴트 값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성공할 것보다 맞아요. 망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돈 때문에 스타트업 하면 그거 안 돼. 맞아요. 그럼 매일 복권을 한 장씩 사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자주 얘기해요. 그냥 코인 투자해라. 그렇지. 아니, 네. 굳이 이 고생을 하고 그거 돈보다는 조금 더 하이 레벨의 내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되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스타트업을 성공을 시키려면 약간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어떤 그 초인적 그 자기에 대한 믿음이 좀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게 나한테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나는 되게 자아 비판적으로 나를 보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게 나는 창업자 머티리얼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비슷한 얘기를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대표였던 회사는 다 망했어요. 내가 대표가 아닌 회사에서 그나마 막 대박은 아닌데 뭐 좀 굴러간다라고 좀 저도 돌이켜 봤을 때 난 대표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잘하는 게 사이즈가 있고. 작은 걸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렇죠? 우리가 10번 해보면 대표에도 성공하는 게 맞아요. 나올 수도 있는데 맞아요. 10번씩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내가 막 이렇게 빌리언다 회사를 만들 그런 창업자 머티리얼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VC로서 알았던 부분이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 하나. 요거 두 개를 제가 사업을 하면서 되게 좀 뼈저리게 느꼈었죠. 네. 평가 볼 때는 전략가적이고 되게 분석적인 사람인데 네. 사업이라는 거는 꼭 그것만 가지고 잘 되는 거는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KTV에서 투자자로 계시다가 변화를 이뤄냈는데 이 전체 과정을 겪고 나서 회고를 해보시면 네. 내가 이런 부분들을 좀 놓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되게 중요시 여겨야 되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좀 바뀐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으로 비교하기는 좀 힘든 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신이라는 거는 이건 무조건 성공한다가 아니라 내가 투자자로서 얘기하는 확신은 이런 거예요. 이거는 나는 이런 투자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내가 투자를 하는 거고 망해도 나는 이거 후회 없어. 네. 왜냐면 나의 이 로직에 부합이 내가 되기 때문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라는 그 자신감. 근데 옛날엔 그게 없었고 지금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이 지금이 더 높은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이제 내가 해도 이건 망해도 괜찮아. 어쨌든 이건 뭐 그쵸. 내가 내 논리대로 하는 네. 거니까라는 그 나의 투자관이 옛날에는 없었고 네. 지금은 있어요. 7년에 가까운 세월을 네네네. 창업자로 살면서 거기서 내가 쌓은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투자한 것이 맞다라는 결론이 맞을 수도 있는데 결국 이게 머신러닝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투자는 이게 패턴 인식이기 맞아요. 때문에 처음에 내가 10억 프레임워크도 계속 보완이 되죠. 10억을 투자할 때는 이 프레임으로 투자를 했어요. 근데 투자를 해놓고 봤더니 창업자가 예를 들면 내가 처음에 투자할 때 평가한 것보다 이 회사에 대한 평가가 바뀌는 거니까 저는 맞아요. 애 키우는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투자할 때는 다 얘가 하버드 갈 것 같고 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애가 점점 크면서 기대치가 조정이 돼요. 어려서 기대한 것만큼 잘 되는 애도 없지만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 때 부모들이 제가 도대체 대학교 졸업하고 뭐가 될라 우리 부모님도 약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있는데 또 그렇게 안 되는 애도 없어. 그래서 약간 그 작은 이벤트에 일희일비하는 거는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저는 투자나 스타트업 창업은 운이 상당 부분 작용하는 일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지 맞아요.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근데 그럼 우리는 노력을 안 해도 노력을 해도 되지. 왜냐면 우리가 노력을 안 하면 사실 운이라는 게 작용할 기회조차도 없는 거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운이 작용하는 거고 다만 거기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발전시키려면 기준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왜 내가 이 투자를 했는지가 있어야
왜 잘못됐는지도 평가할 수 있고 그래야 그 다음에 이걸 개선을 할 거 아니에요. 투자하면 사실 내가 그게 왜 안 됐는지 왜 됐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패턴도 안 생기고 네, 패턴이 안 생기니까 그냥 막 하니까. 창업자로 성공하는 것에도 투자자로 성공하는 것에도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다. 그래서 창업자로 성공하는 것에는 창업 스킬을 가르쳐주는 책을 읽을 게 아니라 인문학 소양을 넓혀야 된다. 그거는 왜냐면 공감해요. 사람을 뽑는 거, VC 펀딩을 받는 거, 내 네. 고객이 나한테 돈을 내게 하는 모든 것은 인간의 맞아요. 문제입니다. 그죠? 맞아요. 인간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수학 공식처럼 A, B 이걸 하면 뭐 그냥 C가 뚝딱 나와가지고 그냥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서울에 살고 있는 뭐 20, 30대 남성이다라고 그냥 정해버리면 무슨 20, 30대 남성이냐.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고 각자가 뭐 지향하는 바가 있고 자기 삶 라이프스타일이 어떻게 지향하고 있는지가 이게 다 각기 다른데 도대체 이 비즈니스가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다 커버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답이 없거든요. 그럼 그 답을 어떻게 찾아요? 잘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창업자의 능력인 거죠. 맞아요. 구글링 하려고 하고 하는데 야,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 가서 좀 만나봐. 만나보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줘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네가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이 맞냐 틀리냐라는 거를 그들에게 물어보고 좀 귀 좀 열고 들으면 아 저분은 어떤 이유에서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라이프스타일을 살고 있고 그래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뭐 비즈니스나 사업이 저 사람에게 그래서 무슨 밸류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거를 좀 딥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실리콘밸리에 대단히 성공한 창업자들 보면 다 나름 자기 나름의 철학자적인 면이 있습니다. 약간 뭐 미친 사람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도 네네. 그렇고 맞아요. 스티브 잡스도 굉장히 철학자적인 맞아요. 그런 네. 게 있었던 사람이고 몇십 빌리언짜리 회사를 만드는 그 과정을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다 어느 정도는 되게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창업을 성공하는 공식이 있다라고 약간 사람들이 다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게 아니거든요. 성공한 사례를 두플리케이트해서 성공이 안 나와요. 인과관계로 혼동하고 확증 편향, confirmation bias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성공하면 아 제가 이래서 성공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사람도 왜 성공했는지 모를 수도 맞아요. 있어 사실은. 맞아요. 그냥 하다 보니까 성공했는데 맞아요. 나도 왜 성공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거랑은 다르다. 완전히 다르죠. 네. 창업자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데모데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제가 도서 추천하는데 제가 스타로 운영하는 기술에 대한 도서 추천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피터 티엘 제로 투 원 정도? 또는 뭐 그 hard thing 같은 거. 생각을 하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얘기하지. 그것도 뭔가 사실 기술적인 건 없는 네. 거죠. 철학자죠. 어떻게 특히 네. 벤 호로위츠는 되게 그 철학자스러운 데가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인문학 책을 자꾸 읽어야 된다.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욕구가 많이 충돌하는 게 연애, 결혼, 육아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를 하면은 인생에 도움이 되고 창업에도 도움이 된다. 네. 창업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 쉽게 얻을 맞아요.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신의 고객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스토리를 스토리텔링 하듯이 풀고 본인의 비즈니스가 여기에 어떻게 녹아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량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감성적이고 정성적인 부분들까지도 같이 아우러서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셀로한 분들은 절대적으로 그냥 퀀티티브한 부분에 있어서만 계산해서 나는 사업이 잘 될 거예요 설득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대표님이 창업도 해보시고 또 뭐 이제 투자 심사도 해보시니까 네. 이 창업자를 볼 때 그러니까 모든 VC들이 우리는 사람 보고 투자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뭔지 대표님의 입장에서. 네. 제가 그냥 잠깐 생각해보고 던질 수 있는 질문 정도에 대한 거는 나는 이 창업자가 이미 다 고민을 해봤기를 그쵸. 원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냥 자기가 그거에 꽂혀서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냥 그것만 믿고 제가 던진 질문에 생각을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는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곁눈질로 한번 30분 듣고 나서 할 수 네. 있는 질문에 대한 것도 본인이 깊이 생각을 안 해봤으면 이 사람이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창업자는 뭐든 간에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게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 막 세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안 될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그게 있고 있지. 내가 조심해야 되는지를 두려워서 일부러 안 파본 것 같다는 생각이 무서우니까 안 보려고 그렇죠. 그러는 것도 있고. 이거를 막 다 들추면 왠지 내 사업이 안 될 이유만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잘 될 이유에 대해서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바이어스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희 엔트럽 프로그램 내에서도 2, 3개월 동안 맨날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아, 그 사업 이래서 안 될 거잖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저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했었을 때 계속 뭐 우리 영어로 막 poking holes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이 이 사업에 대해서 serious 하면 잘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서 오겠지만 이게 한편으로 또 안 될 이유들이 뭐가 있을까를 그렇죠. 동시에 다 홀리스틱하게 다 봤었을 것이다라는 그렇죠. 거에 네. 대한 좀 전제를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사업을 해가 잘 하시는 친구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많아요. 일부러 이걸 인문학 소양을 쌓아야지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특정 필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회 현상이 되는 걸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냥 호기심만 많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에 대해서 궁금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뭐 위키피디아 뒤져보고 이 일어나기까지의 무슨 역사적인 컨텍스트가 있었기에 뭐 이런 상황일까, 이런 습관, 나의 호기심으로부터 나오는 습관들이 평상시에 그냥 그걸 쌓아지게 하는 저기 원동력이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네요. 혹시 기억나는 창업자가 있으신가요? 혹시 예를 들어볼게요. 약간 이런 창업자 있어요. 그 회사가 미국 회사인데 이제 M&A가 될 것 같은데 한 번 스타트업에 엑시트를 한 창업자야.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야 저게 되겠어 생각했는데 한 10분 얘기하다 보면 막 내가 지갑 꺼내고 있어. 이걸 어떻게 투자할까 막 이게 그런 마력을 가진 투자 창업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굉장한 능력이에요. 카리스마. 사업을 할 때. 또 어떤 창업자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제품은 없는데 모컵이라도 만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은 모컵을 만드는데 내가 지난주에 만났을 때랑 지금 만났을 때랑 아니 그 사이에 이걸 다 만들었단 말이야. 약간 이런 애들이 있어요. 피드. 그러니까 이건 아직 워킹하는 프로덕트도 아니지만 모든 걸 다 잘하는 창업자는 없고 근데 어떤 부분에서 내가 약간 네. 이런 게 있거든요. 네네네. 저의 노하우인데 이게 제가 되게 창업자의 리듬을 깨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저는 굉장히 일찍 그 리듬을 깨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대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왜냐면 나는 깊이 생각해봤으면 그 리듬이 깨져도 원래 네. 길로 찾아갈 수 있어야 그렇죠. 되는 것이고 이게 밀었었을 때 안 밀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창업자가 그 정도로 생각을 안 하면 내가 예상치 못한 파도가 왔을 때도 난 그걸 탈 수 있어야 좋은 서퍼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되게 투자하고 싶은데 마치 투자 안 할 것처럼 비판적인 것처럼 네네. 뭐를 더 찔러볼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어떻게 봐? 예를 들면 창업자들이 발끈하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창업자들 중에서 이런 유형이 있어요.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그 답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을 모를 때 그러니까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억지로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서 그 그렇죠. 자리에서 답변하려고 해요. 모른다 그래도 되는데. 네, 사실. 차라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 다만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럴 것 같다라고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훨씬 더 신뢰감이 자기 알고 있고 자기도 모르는 영역이 어딘지는 정확히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있구나. 어거지를 부리면 잘 모르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창업자들이 그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VC는 어떻게 생각할까? 음. 그걸 알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래야 내가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해주는 답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VC를 만나도 한 번 만나고 투자받는 거 아니죠. 사실 돈 들어올 때까지 뭐 5번, 10번 만날 수도 계속 있는 만나죠. 거잖아요. 나를 숨기고 연애를 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여러 번 만나다 보니 맞아요. 어떤 이상의 나는 해결책이 없다. 결국은 나는 나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나다운 모습이 될 놈이면 네. 저 사람이 투자할 거고 할 그러나 거고 아니면 아니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건 어쩔 수 없다. 맞아요. 내가 네. 아무리 숨겨서 뭐 결국은 뽀록이 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실수를 많이 범한 것 같아요. 일단 투자자는 그냥 통장에 돈이 있는 오브젝트를 바라보고 일단 피치를 하고 어떻게든 내가 돈을 받으면 될 것이다. 절대 아니다. 이 돈을 일단 받으면 이 회사가 어쨌든 그 망할 때까지는 결혼을 한 사이가 되는 것보다 이제 관계가 되게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꼬셔서 VC가 잘 넘어오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VC도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본 사람들인데 반복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렇죠. VC가 창업자를 만났을 때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모르는 거 투성인데요. 그래서 맞아요. 모든 걸 다 아는 채 할 필요 없다. 이 세상 모든 투자자가 다 나한테 투자해 줄 필요 없는 거죠. 한 사람만 있으면 맞아요. 거잖아요. 신고할 때도 다 떨어지고 딱 보낸젤스가 그때 타이밍 좋게 넣어줬어. 보네젤스는 저랑도 공동 투자가 꽤 여러 개 네. 있어요. 이게 투자도 하다 보면 세계관이 비슷한 사람들은 자꾸 여러 회사에서 만나요. 근데 세계관이 다른 사람은 거의 평행우주처럼 영원히 공동 맞아요. 투자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아마 창업자들이 잘 모르는 것도 이건 거예요. 어떤 투자사들은 원래 나랑 핏이 안 맞는 투자사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투자하는 철학이 있고 근데 그게 맞고 틀린 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플레이 스타일이 있는 것이지 누가 더 맞고 틀리고 이게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아니 뭐 성공하는 방식은 결국 나의 장점이 뭔가를 파악하는 것도 인문학적 소양이에요.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뭐를 잘하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다 창업에 도움이 됩니다. 네. 여기에 이어서 제가 좀 또 질문 드릴 게 있는데 내가 사업을 할 때 누구와 사업을 할 것이냐라는 네네. 것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 네네. 같은데 이제 누구랑 같이 일하고 누구랑 같이 일을 하지 않는다. 뭐 이 기준도 비슷한 거 좀 다른 것도 있을까요? 그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처음에 창업할 때는 창업자에게 필요한 personality traits, 성향적 특성, 역량이 네. 어떤 건지에 대한 게
프로그램에게 내가 정확히 자리가 안 잡혀 있었고 내가 얘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엔틀러 프로그램에서 하시는 거랑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창업자를 급히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 사람이 어떤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좀 잘 알아야 돼. 이게 세계관이 좀 비슷해야 돼요, 창업을 할 때. 근데 세계관이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를 알려면 이게 히스토리가 최소한 한 2, 3년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서 저는 공동창업자를 급하게 찾아야 될 거면 차라리 혼자 하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내가 누구랑 같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모든 사업들은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알던 분이랑 같이 사업을 한 케이스였고 유일하게 숨고의 로빈 대표랑 같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사실 로빈이랑 잘 모르는 상황이긴 했죠. 히스토리가 없는 상황에서 저도 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랑 빌딩해 나가는 과정을 한번 겪고 나서 이게 이렇게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들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랑 같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닌 거긴 해서 프로그램이 조건, 일단 풀타임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만약 회사 다니고 있으면 회사라도 와야 되고 문라이팅 안 되고 그렇죠. 학교 다니고 있으면 일단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와야 된다. 휴학해야 돼요? 아니면 학교 다니고 있어도 돼요? 다니고 있어도 안 되죠. 그치. 절대적인 시간 인풋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첫 주부터 한 10주 차까지를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4층에 있는 공간에 다 모이는데 이 제일 잘하는 친구들은 이 공간에 거의 안 떠나요. 맨날 있어요. 거기에 살다시피 하는데 사실은 창업자랑 누구랑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친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 케미스트리가 맞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너가 잘하는 게 뭐고 못하는 게 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못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미친 듯이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억지로 섞이게 했었을 때 컴펀세이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를 전체적인 실험이긴 가능도 했어요. 하죠. 공동창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결혼이 죽을 때까지 그 둘이 결혼 상태로 살아야 된다라는 전제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도 그래서 특히 실리콘밸리 회사들은 이 회사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대표가 바뀌기도 하고 코파운더가 나가기도 하고 새로 들어오는 것 같긴 한 하더라고요. 4분의 1은 공동창업자가 한 명이 나가는 것 같은데 각각의 회사 성장 스테이지마다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스테이지가 얼리 스테이지에 있어서 정말 필요했던 사람들이 레이지 가서는 상대적으로 좀 밸류헤드가 안 돼서 그것이 교체가 되는 케이스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만약에 대표님이 엔틀에 왔어요. 그래서 엔틀 프로그램의 취지가 거의 여기에서 산다. 3개월 동안 내가 어디 밖에 안 나가고 여기에서 뭐 모인 80명이랑 뭐를 해야지 좋은 사람을 좀 필터링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창업자로 2번 실패했으니까 저는 뽑으시면 안 되고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그 사람들이 뭐를 했는지 확인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만들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직접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발표시켜 볼 수도 있고 진짜 엉뚱한 화두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같은 거는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래퍼지 않습니까? 물론 모두가 파운데이셔널 모델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저는 그런 AI 시장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들어보는 것도 이 친구의 뎁스를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비즈니스에서도 정말 뎁스 있는 거 맞아? 라는 거를 확인하는 거는 사실 투자자나 공동 창업자를 찾는 거랑 약간 겹치는 영역이 많아요.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계속 그 사람이 뭔가를 자기 생각을 표현할 기회가 없으면 그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죠.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참여하는 적극성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소극적인 사람도 성공할 수는 있는데 사업은 제가 볼 때 어째 확률이잖아. 확률적으로 보면은 적극적이고 남을 더 자기가 리드하려고 그러고 남을 더 설득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사업적으로 성공하기가 더 쉽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주변의 창업자들을 보면 내성적인 창업자분들도 있긴 있는데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투자해서 좀 나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런 거를 많이 얘기할 그거를 좀 저는 많이 만들어 봐야 되고 생각을 하고요. 전혀 엉뚱한 화두도 던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측할 수 있는 질문만 해서는 저는 그 사람의 진짜 본질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저희 프로그램 내에서 일주일에 2번의 해커톤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야 돼요. 그렇지. 그럼 계속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프로젝트를 해보고 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어떤 논리로 어떤 결론을 내고 있는지랑 만약에 저희 둘이 의견이 안 맞을 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핸들링 하는지 의견이 다를 때도 맞아요. 그걸 서로가 뭔가 컴프로마이즈를 하되 어쨌든 어떻게 더 그 결말을 내느냐에 대한 그것도 능력이죠. 사실 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뽑아서 회사를 하면은 꼭 그런 회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약간 독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표가 내 말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 다 나가. 예스맨만 남아서 성공한 회사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사도 그런 성공한 회사는 없죠. 좋습니다. 창업하기 전에 직장
직장 경험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떠세요, 대표님? 확률적으로 보면 저는 학교 졸업하자마자 창업하는 것보다는 직장 경험이 특히 한국에서는 있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률적으로는. 그러나 그게 꼭 학교 졸업하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아닌데 네. 어떤 회사에 그것이 대기업이든 조그만 스타트업이든 일은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2, 3년. 2, 3년. 그러면 막 5년, 10년이 된다고 해서 내가 창업을 잘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더 높아지는 것도 저는 아니겠네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미국 VC의 시각은 이렇거든요. 아니 저 사람이 한 회사에서 저렇게 편안하게 15년 동안 월급 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창업을 할까? 창업해서 그 속도를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업이 안 될 때 버틸까?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이 대충 5년 안에 직장을 다 옮기려고 그러는 게 어디에 이렇게 막 10년 짱 박혀 있으면 고인물이죠. 이렇게 투자자나 다른 창업자들이 볼 때 네, 평생 맞아요. 직장인가? 미국은 맞아요. 되게 자주 옮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맛은 봐야 된다. 회사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보고 오면 그래도 창업했을 때 조금 도움이 된다. 저는 창업을 할 때 가능하면 첫 창업을 젊었을 때 빨리 한번 해보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창업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뭐 저희야 맨날 엔틀러 오세요. 네. 근데 이제 YC도 있고 500도 있고 되게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그런 뭐 엔틀러를 포함한 그런 프로그램들의 밸류가 무엇인지랑 얻어갈 것이 있다면 창업자로서 뭐를 얻어가야 되는지 좀. 숨고 맞아요. 그 YC 했었잖아요. 네. 그죠? YC 했죠. 그렇죠. 네. 일단 미국에 있는 엑셀러레이터는 Y 컴비네이터만 추천합니다. 어느 엑셀러레이터를 가든 내가 적극적이고 빼먹을 자세를 하면 어디든지 다 빼먹을 건 있고 누구도 떠먹여주지 않아요. 사실 어떻게 창업해요라는 걸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창업을 하겠다라는 사람이 방에 와서 미국에서 창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안 해보고 물어보는 사람은 제가 볼 땐 이미 창업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도 제일 싫어하는 질문 몇 개가 있거든요. 엔틀러에서는 뭘 해줘요? 막 이런 걸 아니 다 물어봐요.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리소스풀한 것도 능력이잖아요. 네. 찾아서 의견을 물어볼 수가 없는 사람이면 창업자 자질이 없는 거지. 제가 창업했을 때 지금 우리가 모바일 웹에서의 모든 방법론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창업자로서 내가 먹고 살려고 막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엔텔러는 권합니다. 제가 강지호 대표랑 오래 알았기 때문에 네네네. 투자자로 성공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 아직. 이 사람의 세계관은 알거든요. 일반적인 그거랑은 조금 다르거든. 그러니까 최소한 엔틀러에서는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거는 강지호 대표가 안 하겠지. 이런 믿음은 내가 있지. 감사합니다. 저를 믿고 오시면 되겠죠. 요즘 AI 시대잖아요. 비즈니스로 있던 사람이 테크로도 가야 되고 테크로에 있던 사람이 좀 비즈니스도 해봐야 된다는 쪽인데 경계가 없어지고 있죠. 경계가 없어지니까 코파운더 역할이 굉장히 다양해지잖아요. 네네. 초기 창업자를 내가 만약에 꿈꾼다고 했을 네. 때 낫지 않을까? 그 경계는 이미 굉장히 오래전에 다 없어졌고요. 이게 AI가 발달하고 사람이 근본적인 호기심을 얼마나 많이 갖고 맞아요. 있느냐, 뭔가 새로운 걸 항상 배우려고 그러느냐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AI가 그런 grunt work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1년 걸려야 내가 알 수 있던 거를 지금은 진짜 일주일 만에 알 맞아요.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옛날 1년 걸려서 할 수 있던 걸 지금은 일주일 만에 할 수도 있는 게 우리가 계속 배워서 일신우일신 하지 않으면 우리의 지식 노동자로서의 가치는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공부하는 게 싫은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럼 이 사업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롤을 그렇게 뭔가 라벨을 붙이는 것이 되게 무의미해질 것 같아요. 초기 스타트업을 보면 다 비슷한 일을 해요. 그러니까 CTO라고 해서 맨날 개발만 하는 것도 아니고 CEO라고 해서 그러면 이게 아닌 것이 특히 얼리 스테이지에서는 그때 부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그냥 문제 해결사가 되는 것이고 맞는 것이지 나는 이 영역이기 때문에 이 영역만 나는 열심히 하면 사업이 잘 되고 너는 이것만 잘 파서 되는 옛날에 뛰어넘은 것 같긴 해요. 아니, 저는 오히려 이거를 기능을 뭐 하냐보다는 유전자의 문제로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을 세일즈맨의 DNA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프로덕트 가이로 태어나는 사람, 프로덕트 가이로 태어난 사람끼리 창업을 셋이 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밖에 나가서 팔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제품만 조금만 더 개발하면은 이게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고 나와 세상을 보는 그 코드가 다른 애인데 대신 세계관은 비슷해. 세계관이 비슷하다는 건 뭐냐면 일단 정직해야 되고 예를 들면 돈을 버는 게 최우선인 게 아닌 창업자면은 나랑 같이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가치가 비슷한 거랑 기능, 타고난 맞아요. 나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특성은 다를 수 있다는 생각. 미리 대표님에게 언지를 드린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엔트로에서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자 셋이 모이면 개발만 할 것이고 그렇죠. 개발만 해 맨날. 세일즈맨 3명이 모이면 파는 건 없는데 자꾸 입으로 그냥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게 자꾸 함정에 빠지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손으로 개발은 못해도 그게 뭔지는 맞아요. 알 정도의 이해는 내가 하고 있어야 테크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테크가 아닌 회사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 다 테크죠. 산업 시기가 약간 혁명처럼 이렇게 사이클이 돈다고 저는 지금 네네.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하드웨어의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분야의 초기 창업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보게 되는 그런 분야를 설명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에서 이렇게 창업하는 회사들이 보면은 되게 꿈이 작은 창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되게 테크니컬하게 요걸 요렇게 하니까 여기에 요 빈자리가 있으니까 대부분의 그런 종류의 창업은 실리콘밸리 VC 관점으로 볼 때는 투자 대상도 안 되는 사업이야.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거 보세요. 지금 AI가 핫하니까 AI가 미팅 노트를 써주는 그거를 내가 만든다 이거야. 한 3년 지나면은 모든 제품에 그 기능이 다 들어가 있을 텐데 디폴트잖아요. 사실 창업자만 비난할 수 없는 게 한국이 작은 나라잖아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일단 테크 창업하고 싶은 사람은 저는 자비로라도 실리콘밸리를 나와서 몇 달을 저는 좀 지내봐. 일단 와야 돼. 그냥 와야 돼. 와서 한 달씩 있던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대부분 다 특히 A 스타트업은 약간 멘붕이 옵니다. 실리콘밸리 왔더니 뭐 그런 거 하는 게 한 100개쯤 있는 거야 이게. 맞아요. 그럼 사업이 안 되겠네.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되나 막 그런 거 하는 거거든. 그렇지. 그래서 저는 창업을 할 때는 맞는 때도 없고 맞는 분야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자기가 진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창업은. 지금 나는 아직도 이커머스 창업을 왜 그렇게 한국에서 많이 하는지 는 잘 모르겠더라고. 창업자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고민을 안 하고 이커머스가 이거 없는데 야 여기가 없네? 그럼 내가 정수기 렌탈을 온라인으로 하는 맞아요. 앱을 만들어야지 그걸로 조단위 회사가 되겠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명확하게 짚어야지 창업을 하려고 자꾸 사업 아이디어를 짜내서 그래. 맞아요. 그거는. 근데 그럼 겉표면으로만 봤었을 때 그냥 뭐 이런 거잖아요. 저는 창업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하면은 대부분은 다 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영업 성격의 스타트업이 제가 볼 때는 맞아요. 절반이 넘는 것 같아요. 한국. 중진공이나 중기부 이렇게 아래들 이렇게 따다 보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영업 비슷하게 돼요. 저도 종종 얘기해요. 창업자분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나라가 도와주는 건 나라 차원에서 너무 잘하는 것이지만 창업자 입장에서 내가 나라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이 뭔가 잘 되나 보다. 앞으로 더 잘 되려는가 보다라는 것에 대한 착각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 사람들한테 당신이 여기 와서 한번 해봐라. 여기 공짜 사무실도 없고 아무도 R&D 자금도 당신한테 안 준다. 미국은 철저하게 VC를 가서 꼬셔가지고 돈을 받아서 살든지 그게 진짜지. 아니면 내가 매출을 내서 살든지 두 맞아요. 개밖에는 없는 거예요. 다르게 맞아요. 생존할 방법이 없거든요. 이 영상 보시는 한국 창업자분들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창업하기 가장 쉽고 좋은 나라입니다. 창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고 처음에 마중물은 될 수 있지만 그걸로 여러분이 성공은 안 돼요. 실리콘밸리가 100배 힘듭니다. 한국보다. 공짜가 어딨어요. 그래서 저는 창업은 내가 마음이 끌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직성이 풀리겠다. 왜 이 문제 왜 아무도 안 풀고 있어? 이거 내가 풀어볼 거야. 저는 이 생각이 있으면 그냥 그 문제로 창업을 해보시라. 설사 그 문제로 창업했다가 망하더라도 내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걸 해결해 보려고 창업을 하면 남는 건 있어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창업을 했다가 잘못되면 내 커리어가 다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질 것 같은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 contrarian 남들이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른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무조건 불경기 때 창업한 회사들이 제일 더 잘 잘 돼요. 됩니다. 돼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호경기 때는 이게 흥청망청 해도 또 VC 펀딩 될 것 같거든. 안 해도 될 일을 해. 근데 불경기 때는 다 내가 펀딩이 다음번에 안 될 수도 있어 생각을 하니까 꼭 해야 될 것만 하거든요. 경쟁이 약간 더 약해요. 막 돈이 시장에 많을 때는 온갖 창업자들이 한 것들을 다 하기 시작하는데 그 불경기니까 내가 조금만 진짜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투자사들도 투자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투자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이지 VC들이 요즘에는 경기가 안 좋아서 투자를 한다 그건 아니고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안 가져오니까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 그렇죠. 거지 VC들이 돈을 안 푸는 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네. 아직 내가 비즈니스가 명확하게 정의가 돼 있진 않다. 혹은 내가 지금 혼자이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는데 아직 팀원이 없다라고 했었을 때는 얼마든지 오시고요. 여기서 뭔가 나오면 제가 얼마든지 대표님에게 소개를 드리고 큰 시장을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또 특히 엔틀러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리콘밸리에 새로 오피스를 오픈했어요. 제가 다음에 소개해 드릴게요. 오케이, 계시니까. 좋습니다. 저를 기존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제가 8년 동안 일했던 트랜슬릭 인베스트먼트를 나와서 퀀텀 프라임 벤처스라는 새 VC를 한국의 퀀텀 벤처스랑 같이 미국에 만들었고요. 미국에도 투자를 하지만 세계 시장에서 승부를 보고 싶은 한국 스타트업들에 투자하는 펀드를 지금부터 만들 겁니다. 제가 이제 새로 시작을 하는 회사고요. 한국 회사를 투자해서 미국에 매각을 하거나 한국에서 제가 발견한 팀을 미국에 데려가서 사업을 잘하도록 만들거나
그런 목적에 집중된 제가 투자를 한국에 일부 하려고 하거든요. 글로벌 시장에 관심 있는 창업자들은 저한테 연락하시고요. 제가 연락처는 여기 안 띄웁니다. 왜냐? 저를 찾아오시는 것도 창업자의 능력입니다. 저는 뭐 항상 다 샌프란시스코 쪽에 오시면은 저랑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 보통 시리즈 A 투자하시죠? 아니, 저는 다 합니까? 시리즈 A부터 그 앞에 모든 단계를 합니다. 회사 안 만들어졌을 때도 투자해줄 테니까 회사 만들라고 좋아요. 한 적도 있어요.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김범수 대표님의 퀀텀 프라임 벤처스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주시고요. 응원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강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원수 대표님 오시면 나보다 훨씬 잘하시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실리콘밸리, 뭐 미국,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선진 시장에 계시는데 그게 한국에 전파가 잘 안 돼요. 사실.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어떻게 스타트업을 굴려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VC에서 얘기를 들을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노하우나 정보를 많이 주고 계셔서 추천하게 됐습니다. 우리 김한상이랑 저는 정말로 끈끈한 같이 전투를 했던 게 끈끈한 게 있다고 우리가.